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2020년 2월 3일 오전 8시 전국의 노영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지만 여러분의 문자 참여가 우리 노영의 출발 새아침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소식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부 순서는요. 경제 박뉴스부터 시작합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중국 공장의 가동 중단이 지속이 되고요. 또 중국 현지에 공장을 둔 국내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비상에 걸렸다, 이런 소식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세 개의 공장, 중국의 공장 가동을 멈췄습니다. 당초 2월 2일까지, 어제까지였던 중국의 춘절 연휴가 일주일 더 연장이 됐습니다. 2월 9일까지, 우한 지역은 13일까지인데요. 중국이 공장 가동을 가동 조업을 중단하면서 국내 기업들 이 부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공장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 현대차, SK이노베이션, 국내 기업들도 당장 공장 가동 멈추는 타격이 가장 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삼성전자의 중국 장수성 수저의 가전 공장은 오는 8일까지 가동을 멈추고요. 에어컨과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LG전자 공장도 이 지방정부의 방침에 따라 생산 재개 일정을 늦추고 있습니다. 배터리 조립 공장 운영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 역시 창조 공장도 오는 9일까지 생산 라인이 정지가 되는데, 문제는 중국 내 공장뿐 아니라 국내 공장도 중국산 부품 조달 차질로 인해서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쌍용차는 내일부터입니다. 4일부터 12일까지 평택 공장 가동을 멈춥니다. 이유가 중국 부품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일부 전선 제품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고요. 현대차도 비슷합니다. 중국산 전선 제품 공급 차질로 인기 차종이 있습니다. 6개월 기다려야 한다는 이 신차 SUV 생산 라인이 특근히 철회되는 등 속도 조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우리 기업들의 타격, 직접적인 타격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늘면서 그들이 이용했던 면세점, 마트,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들도 조금 비상이 걸린 것 같아요. 저도 지난주에 극장을 식구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정말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내수 소비 시장도 꽁꽁 얼어붙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들의 동선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거쳐간 마트, 극장, 면세점, 어제 주말에 8곳의 다중이용시설이 잇따라 임시 휴업에 돌입했습니다. 어제 신라 면세점, 서울점, 제주점이, 또 이마트 부천점, 군산점이 임시 휴업에 들어갔고요. 오늘부터 롯데면세점, 제주점도 임시 휴업합니다. 영화관 CGV도 8번, 12번 확진자가 각각 성신여대점, 부천역점을 다녀가면서 해당 지점이 영업을 중단한 상태고요. 또 여섯 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도 휴업한 상태입니다. 문을 닫지는 않았지만 이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도 급감하고 있는데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L백화점의 매출은 평소보다 30% 줄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영화관, 호텔, 대형마트, 면세점, 오프라인 매장이 임시 휴업이거나 장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 이 확진자 이동 동선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공개가 되면서 이런 곳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내수업계 전반에 걸치는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번 사태로 마스크 대란이 결국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스크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마스크 매점 매석할 경우 최고 2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전체 마스크 제조사의 마스크 대고량은 약 3,110만 개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제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24시간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요. 하루에 1,000만 개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마스크 제조업체는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허용하는 특례 업종으로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품절 사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따라서 범정부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재기,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이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보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겠다라고 벼르고 있는데요. 만에 하나 마스크를 매점 매석하다 적발된 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노영의 출발새 아침 잠시 후 4부에서 이 마스크 문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진그룹의 그 남매 간에 벌어지고 있는 경영권 분쟁이 본격적인 세력 대결 국면으로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그 조원태 씨의 그 경영권 사수가 좀 어려워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월 주총 앞두고 한진과 남매의 난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행동주의 펀드, KCGI 펀드와 또 반도건설과 손잡고 심각한 위기 상황이 현 경영진에 의해 개선될 수 없다. 오는 3월 한진칼 주총에서 전문 경영인 제도 도입을 요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분을 보게 되면 조현아 전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 3자 지분이 총 31%가 넘습니다. 조은태 회장과 특수관계인을 합친 것보다 훨씬 지분이 많은데요. 따라서 앞으로 조 회장의 어머니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동생 조현민 전 한진칼 전무, 또 국민연금 등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한진그룹 경영권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3월 주총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조 회장과 공격에 나선 조 전 부사장의 표대결이 갈수록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중요한 한일 문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항상 전화 연결로 그 상황이나 사안에 대해서 예리한 답변을 구하곤 했던 이영채 교수, 일본 게이센 여학원 대학에 있는 이영채 교수를 오늘은요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왜 역사 반성을 못하는지 국교 정상화여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한일 관계, 특히 아베의 생각은 도대체 뭔지 이런 거 한번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영채 교수님 우선 인사 나눠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실은 화면을 많이 뵙긴 했었었는데 오늘 뵈니까 좋네요. 네, 저도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자 우리 출발새 아침 가족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뵀으니까 앞으로 자주 한번 모시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루머와 괴담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는 하던데요. 그런 괴담이 돌고 있는데 결국 그러면서도 중국 우한시가 위치한 후베이성에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겠다 이런 조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일본에서도 어제까지 20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고요. 그중에서 일본은 지금 무반응의 환자 5명이 나와서 좀 그게 좀 심각한 거죠. 그리고 일본도 주말을 토요일부터 후베이성 그 체류 입국자들을 금지 조치를 했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좀 일본의 상황은 지금 이게 아베 수상에게는 조금 모순적인 게 있는데 아베 수상은 원래 1월이면 지금 잘 알려진 복권 문제. 그리고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그거죠 카지노 문제. 네. 또 그리고 사임했던 장관들 문제. 네. 이걸로 추궁을 받아서 잘못하면 지지율이 떨어질 상황인데,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오히려 쟁점을 좀 흐리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처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대처는 하진 않아요.
조금 이 문제로 해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 하지만 이게 또 모순이 되는 것은 작년에 한국의 경제 보복 조치가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해서 그렇죠. 경제 타격이 있어서 중국으로 지금 현재 관계 회복을 하면서 지금 돌파구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또 지금 타격을 받은 거죠. 네. 그렇다면은 작년 10월부터 일본 경제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 있고 네. 올해 9월이 되면 소비세 인상 1년이 되어서 아베 정권의 위기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은 어찌됐든지 한국에게 다시 제스처를 보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아주 공격적이고 과감한 경제 정책을 펼치면서 경제를 조금 살려놓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받았다가 작년에 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엉뚱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책을 펼쳐가지고 결국에는 오히려 반도체 관련해서 한국에 기회를 주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찮다 우리는 그래도 한국 관광객도 안 오고 그러지만 중국인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또 이번 사태로 중국인 관광객이 못 들어오게 되는 것 때문에 또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게 한편으로는 아베가 가진 여러 가지 국내적인 문제를 덮어주는 또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양날의 칼처럼 좋기도 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네요. 아유 아베는 정말 불사신일까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마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다가는 잘못하면 경제 타격을 너무 크게 가져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본 중소기업이 가장 선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일본 경제 주력 사업을 목을 조르면서 네. 자기 정치적 목적을 이용을 한 것은 정치와 경제의 논리를 잘못 적용한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랑 경제를 같이 연결시켜서 사태를 조금 뭔가 국면 전환을 꾀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재발등을 찍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예, 지금 뭐 자충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어쨌든 그 한국과 일본 간의 민감한 문제가 부각이 되면은 저희도 이제 교수님한테 전화로 인터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같은 사안으로 일본에서도 교수님께 연락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보도가 좀 다른가요? 서로 양 나라가? 저도 일본에서 스튜디오에 많이 나가서 생방송 토론을 많이 하는데 네. 한국과 일본의 미디어도 물론 한일 간의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쟁점 사안의 보도를 하지만 일본의 특성은 거기에 나온 모든 패널은 어떤 당이 됐든지 정부를 하나도 비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래도 다양한 미디어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네. 이것이 민주주의의 하나의 표상이기도 하는데 네. 일본은 언론이라고 하지만 정부를 비판하지 않는 언론은 어떻게 보면은 관제 기관이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국에 대해서 관심은 많아요. 거의 연일 똑같은 보도를 하지만 이게 한국에 대한 좋은 면을 보도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보도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를 부르는 것도 저를 앉혀놓고 어떻게 보면 이즘에 공격을 해서 한국의 논리를 오히려 부수기 위한 건데 그렇게 해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한국에는 감정적이고 흥분한다. 막 이런 것을 많이 일본 매체는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냉정하고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좀 반발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본 측 패널들이 훨씬 더 감정적이 돼가지고 네. 오히려 일본의 어떤 비논리적인 모습들을 일본인들 스스로 많이 알게 되는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저는 안 그래도 그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작년에 이제 8월 7월 8월 9월 이때 우리 쪽 입장에서 일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우리가 보기에는 정당하고 건전한 비판이었겠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는 많았던 반면 일본의 방송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은 아주 천편일적으로 마치 무슨 독재국가 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사실관계도 정확하지 않은데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일본의 지식인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일본에서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조금 사실 했었거든요. 예, 그렇죠. 특히 한국에서 일본 비판하는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다시 일본에서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한번 텔레비에서 그런 한국의 논리를 저는 전달하는 거고 네네. 한일 간에 이걸 객관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일본인들 우익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고 공격이 또 빌미가 그렇죠. 되는군요. 그럼 학교에 그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가 오고요. 그리고 제가 신청하지도 않는 예를 들면 택배 테러라고 저는 규정을 했는데 네. 신청하지도 않는 여러 영양제라든지 한국어 강좌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학교로 날라와서 개인적인 좀 정신적인 좀 물리적인 피해도 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제 학교 어디에 근무하는지 아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마치 교수님이 시킨 것처럼 해가지고 택배를 그쪽으로 보내버리면서 돈을 내달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죠. 공격이군요. 예, 제가 물론 이제 이메일을 받든지 전화로 항의를 받는 것은 의사 표현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하지만 네. 이런 어떠한 자기의 불만을 물리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이건 정치적 테러다. 그렇죠. 일본의 민주주의 국가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경찰청에 신고도 하고 변호사를 데리고 함께 싸우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근데 현재? 많이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이 지지를 해드려야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 학교 내에서는 근데 입지는 괜찮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좀 시민운동과 관련된 진보적인 대학이어서 그런 항의가 와도 좀 많이 막아주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지상파를 나가면은 전화 횟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업무가 마비되는 업무가 마비된 정도에서는 저도 나름대로 그래서 지상파는 조금 자제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오히려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자,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며칠 전 일본 니케이 신문이 오는 4월부터 7월까지가 냉랭한 한일 관계를 극복할 골든 타임이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이 부분이 바로 교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오히려 한국의 손을 조금 내미는 듯한 모습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한국이 결과적으로 4월부터 7월이라고 한다면은 총선이 끝난 직후 그렇죠. 그리고 일본이 도쿄올림픽 개최를 하기 바로 직전 그렇죠. 이 시점인데요. 어떻게 그러면 이 3개월을 잘 하겠다는 겁니까? 일본 입장은 작년 10월부터 완전 경제적인 타격의 조치가 모든 전 영역에 전멸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12월에 저도 이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은 한일 정상회담에 응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 네. 그리고 실제 응했던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위기를 방치하지 않고 관리하겠다라는 거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도 어느 정도 강제징용 문제에서 일방적인 양보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4월 총선이 끝나고 어떤 데는 정권이 좀 안정화되면 일본은 7월까지 올림픽 되기 직전까지 관광객을 많이 끌어와야 되는데 이번에 특히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일본은 전략적으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네네. 한국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올림픽 자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이것은 관광객의 문제만이 아니고 지방 경제가 거의 돌아가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아베 정권도 예를 들면 지금 2월 달에 다시 독도의 날, 즉 다케시마의 날이 네네. 있고 또 4월에는 야스쿠니 춘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공문을 보내는 이 시기가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을 조금은 유연하게 자제를 하면서 한국에게 유화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은 올림픽 자체에 대한 실패는 아베 정권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에 네. 아베 정권은 아주 약한 입장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이 기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만 한국도 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긍정적인 답을 결과적인 것을 그렇게 내놓기는 어렵겠지만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현금화 조치를 조금 보류하는 식으로 네. 그리고 백색 리스트 완전 복귀를 오히려 강력하게 요구하는 식으로 하면 아베 정권이 가장 불리한 입장에 지금 있다. 그래서 이 전국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회라고 하는 것도 좀 기분 나쁘지만 원상 복귀를 시키는 그렇죠. 찬스인 거죠. 근데 지금 좀 전에 이제 2월 달에 독도의 날 이거 관련해서 어떤 행사를 좀 자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하셨긴 하셨지만 일본 외무상은 1월 20일날에 정기국회에서 그렇죠. 독도에 대해서 또 망언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다 이렇게. 그러면서 또 같은 날 독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선전을 강화하는 전시관도 또 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차피 진정성 있게 행동을 취하지는 않겠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일본이 결과적으로는 그냥 꼼수 비슷하게 행동만 하고 제스처만 취하고 말 텐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또 그 응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과연 옳으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네, 아마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울 거예요. 우리는 경제 보복 조치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보고 있고 아베 수상은 강제징용 문제가 본질이라고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되지만 위기 관리를 위해서 아마 다음 정권에게 물려주더라도 네. 관리는 하겠다는 거죠. 이 독도 다케시마 그 전시관 관련돼서는 아마 1월 20일 이날이 일본의 정기국회 시작 날이고 가장 부패 문제로 추궁을 받은 것을 오히려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이거 7배 이상의 확대한 전시관을 만들어서 네. 그리고 거기를 이제 올림픽 때 외국인들에게 영토 문제를 공식적으로 알리겠다. 아마 이런 전략적인 의도가 있었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 전시관이 첫날에는 조금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고 막 우리 취재진도 못 들어오게 하더니 지금 너무 한산하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때요? 아마 일본인들에게 지금 당장 어떤 영토 문제를 실제 관심도가 높지는 않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학교 교육도 그렇게 충실하게 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자극적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 외국 사람들이 가서 보더라도 설득력 그렇게 주게 만들어지지는 않는 게 근거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군요. 예. 근데 학생들이나 좀 젊은 지식인층들은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물론 학습 요령 지도
지도에 의해서 가르치라고는 하고 있지만 제가 만난 많은 교사들은 실제 학생들에게 그렇게 일본의 입장에서 가르칠 시간도 없고 또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학생들이 꼭 이게 입시 문제에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이 높지는 않는데 하지만 이제 예를 들면 한국이라든가 중국에서 이게 여론화되고 또 오히려 일본 정치권들이 이것을 이용할 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예전보다는 일본 학습 현장에서 명확하게 지도에서 독도를 타케시마라고 지적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식도는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그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그 가이드라인은 항상 주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거 자체가 아주 그들에게 중요하게 지금 다가가지 않는다. 그렇죠. 제가 만난 많은 외무성 간부들도 한 번도 일본 외무성 내에서 독도 일본식으로 다케시마를 자기의 영토라고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외교 정책을 실제 편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교수님께서 이런 강의하셨습니다. 일본을 알기 위해서는 일본의 속내를 알기 위해서는 일본의 극우파를 이해하는 것이 좋다. 이런 내용으로 성공회에 대해 이제 한홍구 교수와 함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강의하신 걸로 나왔고 또 책도 쓰셨지 않습니까? 제목이 한일 우익 근대사 완전 정복. 사실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인터뷰하면서 말씀 잠깐 나눈 것 같은데 한국의 우익과 일본의 우익이 어느 정도 닮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 또 그 책은 어떤 건지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좀 제가 오늘 책을 가져왔는데. 저 카메라 저쪽 보시고 한번 좀 한일 우익 근대사 완전 정복 이 책이고요.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있었던 한일 이 경제 보복 저체가 왜 발생을 했는가 이제 그것을 많이 분석을 하고 이야기하면서 좀 대중적으로 전달하자라고 해서 쓴 책인데요.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일본의 근대화 즉 한국의 침략의 시작은 메이지 유신부터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메이지 유신은 잘 알려진 요시다 쇼닌이라든지 그리고 다카스기 신사크 라고 하는 사람들이 메이지 천황 체제를 만들었던 거죠. 이 다카사키 신사크 같은 경우는 이후에 정한론의 사상적 지주자가 되는데 이 신자의 신이 아베 신조의 신으로 해서 아베 수상은 이 둘의 사상을 이어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일본어로 말하면 야마구치현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 야마구치현 이게 이토 히로부미에게 개성이 되고 또 그리고 이후에 이제 사츠마라고 해서 여기는 사이고 다카모리라고 하는 일본의 군부 세력으로 이게 이어지는 거죠. 이러한 메이지 시대 이들이 한국의 강화도 지역과 함께 한국 내에 제1차 친일파를 만들었고 그리고 만주국이 된 1930년이 되면 만주에서 즉 우리가 잘 알려진 박정희 육군사관학교의 출신과 그리고 이후에 지금 아베 수상의 이 조부인 외조부인 키시 이들이 만주국에서 대동아 공영권의 새로운 꿈을 본 거죠. 그게 이후에 일본의 패전과 함께 해체된 것처럼 보였지만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한국에서 오는 화려하게 부활을 했고 또 일본에서는 이들의 해체되지 않는 채 이 한국을 또 경제 건설과 방공의 기지로 만들었죠. 이거에 바로 이 만주국과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를 계승해온 대표적인 사람이 세지마 류조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예를 들면 이토츠라고 하는 물산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들이 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건설 속에서 방공보루로 꿈을 실현한 거죠. 그렇지만 한국 내에서는 경제 발전이라는 하나의 그 미명하에 이들의 존재가 숨겨져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민주화 속에서 즉 김대중 노무현 정권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끝나고 촛불 혁명 이후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 되어서 한국의 가장 근대화의 어떤 적폐 세력 그리고 한국의 가장 문제의 뿌리가 어떻게 보면 일본의 친일가 있고 근데 이 친일이 실제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역사 예를 들면 반일 종족주의 같은 역사 수정주의인데 이게 일본에서는 지금 현재 아베 수상이 만든 일본 회의라는 거죠. 즉 일본 회의가 반일 종족주의를 초청을 해가지고 세계 국제 인권대회에서 발표를 시키고 이 책을 지금 대량으로 수입을 해서 일본에서 대중화시킴으로써 일본에서 학계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소멸돼가고 있는 정치 세력화를 못했던 일본 수정주의를 다시 부활시키면서 이들을 활용하고 있는 즉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의 메이지 유신부터 시작했던 이들 세력들이 여러 가지 명목으로 살아 있었다는 거고 이 뿌리가 지금 현재 작년에 서로 존재들을 드러내면서 함께 연대하고 있는 것 이 배경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한일 간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쓴 책이 이 책이죠. 그러면 그 책이 사실 이제 한국어로 한국어로 원래 처음에 출판이 됐을 건데 일본어로도 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책을 제 학생이 일본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도 결정을 해서 일본에서도 반일 정족
정적주의가 너무 많이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국에서도 반일 정적주의 책만이 일방적으로 좀 팔리고 있는데 좀 여기에 이것의 모순점이 어디가 있는가 알릴 필요가 있는 게 즉 강제성이 있다고 하지만 일본 현장에 약 100곳 정도 강제 노동 현장을 가면 이미 벌써 거기에는 많은 일본 양심적인 분들이 자료를 가지고 그 현장 자체가 강제징용이 장소라는 것을 일본인들이 증언을 하고 자료로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까지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근대화라고 하지만 일본에 직접 한국에 투자를 했던 일본의 기업가들 자체가 당시에 한국 민중을 위해서도 일본 국가를 위해서도 자기가 근대화라는 생각을 한 적도 없다. 어떻게 보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라는 증언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반일 정적주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논리가 설득력을 갖고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한국의 우익과 일본의 우익이 좀 어느 정도는 맞닿아 있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 부정확한 역사적인 그런 몇 개의 사실들을 조합해서 새롭게 왜곡된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텐데. 그렇죠. 사실 저희가 대한변협이나 이제 변호사협회에서 계속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일본에 있는 변호사들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네네.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계속 알리는 꾸준한 운동을 계속 해오긴 해왔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10년 넘게. 그럼 그분들하고도 좀 연결해서 하시는 게 좀 그렇죠. 필요하겠네요. 저도 저희 대부분의 그 한일 간의 이 전후보상 변호사들하고 함께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일본에서 지금 가장 양심적인 세력은 어떻게 보면은 학자들도 있지만은 변호사분들은 일본의 가장 양심적인 세력들이죠. 네. 그리고 입법 조치에서 지금 현재 강제징용 재판에 대해서도 청구권이 살아있고 일본 정부의 책임이 있고 오히려 일본 정부가 오히려 모순을 더 증폭시키겠다라고 매번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것도 한일 간의 변협 연합회이죠. 그렇군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 우익 진영을 향해서 역사 바라보기를 주장하면서 비판적 시각을 견지했던 일본 역사학자 요시다 교수가 그동안 수집한 역사 자료를 한국에 기증한다 이런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계속 계시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고 좀 밝은 긍정적인 면인데 이들하고 함께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한일 관계 극복 방법 이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요시다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일본에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약 100곳 정도의 강제징용 현장이 있지만 이들이 지금까지 20, 30년 자기 인생을 걸면서 그 지역을 만들어 온 거죠. 그렇죠. 현장을. 그렇죠. 그렇지만 일본 정부는 일체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고령화돼서 그대로 돌아가시면 그 자료들이 다 없어지고 그 현장이 다 없어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한일 간에 시민연대를 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요. 저희들이 그런 현장에 있는 자료들을 흡수를 해서 전쟁의 당사자가 없고 다음 세대가 이 전쟁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들을 흡수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한일 관계에 저희들이 시민연대를 하자고 했을 때 아주 추상적인 개념으로 들리지만은 현재 일본에서 보면 자민당 내 자유주의파들은 거의 소멸해 있고 사회당과 공산당 지지율을 합쳐도 10% 이제 10석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시민사회는 우경화되고 그리고 네. 또 보수의 남은 성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시민사회를 우리들이 버리면은 일본은 정말 군국주의 길로 갈 것이고 네. 아베 수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 힘을 받은 일본 시민사회가 아베 정권에게 저항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시민연대는 우리들의 이익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꼭 적극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이쪽에서 제안하는 네. 겁니다. 양국의 시민연대가 필요하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책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읽어주시기 지금까지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게이센 여학원대가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네, 7681 쓰시는 애청자분께서요. 서민들은 매점 매석으로 비싼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정부 개입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셨고요. 이이사 쓰시는 분께서도요. 택시기사인데요. 택시기사들한테도 마스크 지급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로 인해서 마스크가 필요하고 여러 또 다중이용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께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를 좀 해결해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요. 이참에 폭리를 취하려는 이 비양심 상인들까지 가세하면서 국민들의 고통이 커지는 것을 좀 우리가 막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마스크 사재기와 폭리 현상에 대해서 녹색 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상임위원 손철옥 대표 연결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진짜 많이 바빠질 것 같긴 한데 그 일부 네네. 상인들이 마스크 가격을 아주 그냥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폭리를 네. 취한다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가요? 네,
저희 그 1372 소비자 상담센터 그다음에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 미디어를 한번 좀 살펴봤거든요. 네네.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최근에 이 마스크와 관련된 상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주문한 마스크를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든지, 네. 그다음에 가격을 크게 올려받는다 이런 소비자 불만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분이 60개에 4만 원 하던 마스크를 이미 결제 완료까지 했거든요. 네네. 아침까지는 배송 준비라고 하더니 점심 먹고 나니까 재고가 부족하다라면서 일방적으로 취소된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그 같은 제품을 네. 6만 3천 원에 팔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가격만 올린 이런 꼴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부모님 걱정이 크시잖아요. 네네. 이 어린이용 마스크 불과 2, 3일 전에 약 18,900원 정도 했는데 이틀 후에 6만 원. 그리고 현재는 10만 원이 넘게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가격이 적게는 2배에서 12배 이상 올랐다는 이런 보도들, 그다음에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마스크가 막 많이 폭발적으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마스크 가격이 뭐 오를 수밖에 없는 거는 좀 이해하는데 결제까지 마친 거를 그렇게 좀 취소시키고 네네. 더 가격을 높이 해서 받는군요. 네, 다시 또 재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가격을 올려서. 게다가 또 아이들을 걱정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또 이용해가지고 이 아이들에 대한 마스크는 또 가격을 더 많이 올리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러면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그 약국과 마트 등에서 또 사재기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서 마스크 품귀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네. 우선 중국이 이제 마스크 수요가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온 바이어나 또 한국 중개상들이 제일 많이 구입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마스크 유통업자나 중개상인들 중심으로 사재기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중개상들이 이제 위약금까지 부담하면서 네. 마스크 공장을 싹쓸이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마트를 한번 방문을 해봤거든요. 네네. 소비자나 시민들이 사재기까지 하지는 않는다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프라인 매장에 보니까 최소한의 필요 수량만 구입해달라 이런 안내문이 또 붙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걸 봐서는 일부 소비자들이 또 필요 이상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보여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중국에 계시는 분들이 일반 마스크도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한국 들어가는 사람이나 이렇게 외국 네네. 나가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마스크 좀 갖다 달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필요하고 외국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 같은데 나중을 대비해서 그냥 미리미리 많이 사두는 이런 것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기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도 안 되는 가격이 한 번 울고 마트에는 물건이 없어도 두 번 울고 결국 소비자들이 마스크를 울면서 구입하려고 해도 그것도 쉽지가 않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이 온라인을 통한 마스크 판매가 며칠 사이에 370배가 증가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370배요? 네네, 무려 370배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의 대부분이 판매자의 일방적인 취소 때문이었거든요. 네. 출고 송장 번호까지 뜨고 배송 중이라고 떴는데 배송은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이 가격이 오를 것을 대비한 판매업자들이 더 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판매를 미루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소비자들의 마스크 주문이 폭증하다 보니까 배송 기간이 장기간 소요돼서 마스크 구입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손초록 대표께서는 녹색 소비자연대 네네. 상임위원이신데 이런 잘못된 판매 방식이나 판매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소비자단체에서는 이제 시장 감시자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결국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정부의 어떤 강력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로서는 이제 이런 소비자의 불만,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어떤 판매자의 부당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해서 정부와 같이 어떤 정상적인 바람직한 판매, 유통 형태로 바뀔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매 완료를 했는데 갑자기 판매 취소시키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네네. 정말로 재고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하나는 일부러 있으면서도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를 구분하기 쉬울까요? 그게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이제 소비자들이 피해 입은 거를 접수를 하시고 저희들이 이런 접수를 분석하다 보면은 판매한 사람이 부당하게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취소시킨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문 폭주로 어쩔 수 없이 재고가 소진돼서
판매를 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겠는데요. 어떤 경우라도 소비자로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화가 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녹색 소비자연대 차원에서는 혹시 정부 당국하고 연결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거나 방법을 찾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계획 같은 게? 아직은 지금 저 녹색 소비자연대 이외에도 이제 10개 그 소비자 단체가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 단체 차원에서 협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좀 고민하고 정부와 같이 협력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마스크가 워낙 품귀 현상이다 보니까 마스크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당장 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마스크를 합리적인 가격에 정말 꼭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조금 전에 그 기자 브리핑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어제 그 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현재 그 마스크 재고량이 약 3천만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서 하루 1천만 개, 그러니까 1,000만 개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할 거다 이렇게 어제 밝혔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직접 큰 문구 프랜차이즈 매장을 어제 방문을 해봤는데 네. 이미 매진돼서 마스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임을 제가 알 수 있었는데, 네. 근데 앞으로 그럼 과연 소비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소비자로서는 이제 인지도가 높은 대형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마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그나마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지금 인터넷에 지금 주문을 해놓은 상태인데 네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고요. 네. 역시 이게 그 모든 소비자들한테 그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 소비자 단체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대형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마트는 관련 법규를 좀 더 잘 지킬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쪽을 이용하는 게 좀 낫겠다. 그나마 낫겠다 이런 얘기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마스크 폭리 그리고 사재기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신고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월 30일 날 그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긴급 회의가 있었거든요. 네. 행안부, 복지부,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질병관리본부가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회의 결과를 보면은 마스크 폭리나 사재기에 대해서 식약처와 공정위의 전담팀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결국 공정위나 식약처로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참고로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 전화번호가 1670-0007번이고요. 네네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77-1255번입니다. 일단 이쪽으로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으시면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반적인 소비자 상담센터, 우리 소비자 단체가 받고 있는 소비자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372입니다. 이쪽에도 전화를 주시면 판매자의 부당행위에 대해서 같이 싸워나갈 수 있도록 힘을 합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8498 쓰시는 분께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통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은 동네 마트에 가면 가격은 비싸지도 않고 품귀 현상도 없어요. 시내 대형마트에서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시기도 했고요. 네, 다행이네요. 그리고 5459 쓰시는 분께서는 쇼핑몰 상품 문의에 보면은 고객의 항의가 많은 상품이 대부분 가격을 올려 판매하거나 강제 취소한 케이스가 있는 판매자입니다. 이런 또 우리의 팁을 또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8672 쓰시는 분께서 세계적인 난국 앞에서 사재기라니요. 이러면 안 됩니다. 같이 삽시다 제발 이런 얘기도 하셨고 또 4867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께서는요. 다들 마스크를 온라인에서 싸게 사던 게 돼서 애초부터 비싸게 팔던 곳이 좀 살아남은 거 아닐까요? 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우리가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좀 대처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양심적으로 그래도 그나마 좀 하는 쪽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네네. 일단 소비자들로서는 좀 다수를 고려하는 이런 현명한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소비 방법이. 그러니까 네. 필요한 수량만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판매자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하셔서 네. 이런 시장 질서가 교란되지 않도록 하는 있는 소비자 역할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오늘 네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녹색 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상임위원 손재록 대표 말씀이었고요. 마스크 사재기 관련해서는 지역 따라 좀 많이 양상이 다른 것 같으니까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네, 저희가 오늘 앞서 그 마스크 대란으로 알아본 것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민적 공포와 불편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모레부터는요,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죠. 현재까지 업데이트된 정보를 좀 살펴보고요. 특히 전문가 모시고 좀 정확한 진단을 한번 들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하신 전병률 차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병률입니다. 네, 이제 질병관리본부 사실은 본부장을 역임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요즘 제일 힘드신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국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되는 최일선에 있다. 그렇죠. 그분은 뭐 요즘 24시간 밤낮이 없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사실 이제 질본은 항상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원래 그런 자리인 걸로는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지다 보니까 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네. 사실은 참 저도 좀 여쭤보셔서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부가 결국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했던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14일 정도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금지 조치를 한다고 하면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솔직히 그러니까 말해서. 이제 14일 이내에 있었던 사람들을 네네네. 얘기하는 거예요. 14일 동안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14일. 지금으로부터 14일 전 네, 그렇습니다. 방문했다 온 사람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일본, 뭐 호주, 싱가포르 등 많은 나라들이 그 후베이성 또는 중국 전역에서 네, 체류했던 그렇죠. 사람들의 네. 그 자국 내 입국 금지를 지금 조치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우리나라도 좀 떼내준 감은 있지만 어쨌든 이제 후베이성에서 14일 이내 그 체류했던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것은 잘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네. 중국에서 지금 현재 그 전체 환자 발생을 놓고 봤을 때 60%가 이제 후베이성 지역이고요. 네. 나머지 40%가 이제 광저우, 항저우 뭐 이런 다른 지역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40%는 또 우리가 방치가 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정부가 좀 더 이 심사숙고를 하셔서 후베이성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또 체류했던 그 외국인들의 입국 제한 조치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지만이 이 유입을 통한 국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그 외국의 선진국 뭐 소위 말하는 힘이 센 나라들은 중국인들 전체를 아예 못 들어오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네.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과의 관계를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외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질병 관련된 부분들이 그런 외교적인 힘의 논리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정책을 수립하는데 좀 제한받는 거 이런 거는 조금 어떤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중국의 이런 저 상황, 예를 들어서 이 환자의 급증, 또 사망자의 급증, 또 이런 환자들이 타 외국으로 이제 전파가 되는 그런 상황을 비춰봤을 때 네. 우리 국민의 건강과 또 생명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상황을 제일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이 제일 우선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자, 먼저 또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 좀 여쭙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나온 내용이었는데 무증상 감염자, 그러니까 네. 무증상 감염자로부터 전파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사실 지난주 내내 논란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중국에서 그런 한번 말을 하고 났는데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은 오히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무증상 감염자로부터 전파가 된다는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의학은 통계거든요. 네네. 통계적으로 그런 사례가 이제 입증이 되면은 그것은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발표뿐 아니라 독일에서의 환자 발생 사례, 네, 그렇죠. 또 일본에서의 환자 발생 사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무증상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네. 확진 판정을 받은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이 예외가 아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정부 당국이 이제 인정을 했다는 점이죠. 네. 무증상 감염이라는 것과 또 잠복기 감염. 잠복기는 말 그대로 균이 자라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잠복기 감염과는 다른 겁니다. 다만 무증상 감염은
몸 안에 바이러스가 있는데 네.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 또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미비한 증상이어서 네. 이 감염자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네, 네, 그런 네.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네. 그 약간의 좀 이상 증상이 있을 때 물론 네. 요즘 이제 환절기고 또 날씨가 춥고 그래서 감기 환자가 많기 때문에 네. 이 발열 증상, 호흡기 증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흔한 증상이라서 국민들이 좀 혼란을 겪을 수 있겠지만 네. 이럴 때일수록 또 침착하게 가까운 보건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본인들의 어떤 증상을 진단받고 네. 또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정부가 신속진단 키트를 이제 의료기관에 배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키트가, 예. 이 신속진단 키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네. 빠르면 6시간 또 8시간 이내에는 양성, 음성이 이제 구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단을 통해서 음성으로 분류가 되면 다행스러운 거고 네네네. 양성이 나오면은 이제 국가지정격리병동의 격리 조치와 함께 필요한 뭐 치료라든지 감시 이런 조치들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불안할 필요는 없어요. 그 보건당국이나 병원에서 제공하는 신속진단 키트를 통해서 네. 진단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하고 잠복기 감염이 구분이 되는 개념인데 네, 네. 무증상 감염이라고 하는 거는 바이러스가 있지만 증상이 없는 거죠. 증상이 없는 거다. 네, 네. 그다음에 잠복기 감염이라고 하는 거는 바이러스가 자라고 있는 그렇죠. 아직 네. 완벽하게 다 형성된 건 아닌 상황을 네. 말한다. 잠복기는 말 그대로 균이 바이러스가 막 자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네, 우리는 일반인들이 알 이게 수가 없죠. 무증상 감염인지 잠복기 감염인지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일상생활은 하되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것들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자기가 그런데 갔다 왔거나 노출이 되면 직접 그때는 빨리 뭐, 연락을 해가지고 네.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신속 진단 키트 네.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네, 네. 이런 얘기시군요. 또 중요한 게요. 2차, 3차 감염 이거 구분하는 것도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잠깐만요. 예예. 저도 지금 감기에 거의 예. 막빠집니다. 네, 맞습니다. 예. 2차, 3차 감염이라는 것은 이제 감염원이 누군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네네. 그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면 그 2차 감염이고. 감염원이 누군지 아는 상태에서. 그렇죠. 네. 또 그리고 그 2차 감염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면 3차 감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감염원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의 경우 보게 되면 3번 환자가 최초 이제 환자란 말이에요. 네. 그 3번 환자하고 같이 식사를 했던 6번 환자. 네. 그럼 6번 환자가 이제 2차 감염자가 되는 거예요. 6번 환자 또 접촉했던 사람 중에서 배우자가 이제 감염이 됐어요. 네네네. 가족이. 네. 그래서 그런 경우 가족은 3차 감염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번, 6번 그리고 이제 배우자인 그 10번 감염자의 네. 접촉자가 총 한 130여 명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또 관찰해서 거기에서 추가로 또 나오면 또 4차 감염자가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감염자들은 다 감염원을 아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보건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보건 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느냐 없느냐도 사실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방역이 안 뚫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감염자가 그렇습니다. 확산이 안 되는 거고. 네, 그런데 네. 사실 아까 얼핏 말씀하셨습니다만 4차 감염도 나올 수 있고 네, 5차 네. 감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번에 보도를 한번 보니까 무슨 뭐 음식물이나 중국 후베이성에서 나온 수산물 시장에서 근처에서 나왔던 음식물이나 뭐 쓰레기 이런 데에서 바이러스 균이 나왔다 이런 얘기 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런 바이러스 균들이 여기까지 연결해서 이제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이렇게까지 전염력이 강한가요? 사실 우리는 그거랑 관계도 일단 없는데. 그 후베이성의 그 화난 수산시장에서 네. 그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바로 또 그거죠. 시장이 예. 있어요. 예. 거기에서 12월 한 12일경에 최초로 환자가 발생했다라는 그 홍콩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월 1일 날 폐쇄하기 전까지 무방비 상태로 방치가 됐어요. 근데 그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이 위생 상태나 이런 거를 제대로 안 박쥐죠, 하고. 박쥐. 네, 박쥐. 그 음식 후룻뱃. 네. 그러니까 과일 박쥐예요. 네. 과일 박쥐를 다룰 때 그 과일 박쥐의 분비물에서 바이러스가 이제 배출이 되고 그 바이러스가 이제 사람들 몸에 접촉이 되고 네. 그것이 이제 확산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확산된 바이러스가 뭐 그 주위에 많은 그 환경을 다 이 오염을 시켰고 네네. 그런 오염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접촉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감염을 알 수 없는 지역세 네. 감염이 단기간에 확산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후베이성에서 그렇게 많은 환자가 나오고 네. 또 그 환자들이 초기에
적절히 관리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중증으로 진행이 되고 지금처럼 사망자가 급상승하는 그런 양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네. 그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그렇죠. 다른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베이 사태 처음에 일어났을 때 그게 적절히 초기에 치료가 됐으면은 초기에 이제 딱 그 폐쇄가 되고 그렇죠. 거기에서 있는 모든 상황들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중국 당국이 1월 중순에서나 이제 네. 뒤늦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과 같은 혼란이 야기가 된 거죠. 때 대변에 의한 감염도 확인했다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마스크만으로 예방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변에 의한 감염이라기보다는 네. 대변과 소변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인이 됐다라는 거고 그것을 통한 감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네. 말 그대로 호흡기 감염증이에요. 그래서 네. 이 소위 말하는 비말, 네. 그러니까 공기 감염도 아니고 비말 감염입니다. 비말 감염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때 침방울 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침방울은 보통 한 2m 정도 2m까지 간다고 그러던데. 가요. 네. 그러니까 그 2m 정도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네. 환자의 그 이 바이러스가 농축된 그 분비물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손에 묻은 침방울 이런 것들이 네. 바이러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바이러스가 눈을 만지거나 코를 만지거나 입을 만질 때 이 결막, 점막을 통해서 감염이 되면 그게 바로 또 그 호흡기 감염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3번 환자도 그렇고 뭐 음식물 통해서 전염이 된다. 네. 만두를 젓가락으로 줬더니 전염이 되더라.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건 음식물을 통한 감염이 아니라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음식물을 섭취를 하지만 대화하면서 침이 튀겨서.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그런 환자의 가건물이 네.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갔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감염 여부 검사 정확도도 또 요즘 문제가 되더라고요. 네네. 8번 환자가 1차 검사 때 음성 판정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 네. 그 메르스의 경우에도 그런 음성에서 양성으로 확진 판정을 받는 네네.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검사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건물에 바이러스 양이 얼마나 농축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음성도 나오고 양성도 나올 수 있는데 네네. 이 8번 환자의 경우에 초기에 검사했을 때 1단계, 2단계 검사를 해요. 그래서 1단계 그 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네. 그거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를 놓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 양성이 나오면 이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만 보는 리얼타임 PCR 검사를 해요. 네. 그 2단계까지 음성이 나왔는데 거기까지는 바이러스 양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음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의 정확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2차 검사를 해보니까 그때는 좀 바이러스가 많이 자라서 네네. 그래서 1단계, 2단계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당국에 지금 믿지 못할 게 아니다. 이런 네,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장 역임하셨습니다마는 메르스 사태 때 또 뭐 질본하고 복지부 사이 엇박자 때문에 더 이게 커졌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은 괜찮습니까? 네, 정부 메르스 대응책? 이후에 네. 그 이 지휘 체계에 대한 역할 분담이 상당히 잘 지금 그 구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질병관리본부는 이 신종 감염병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신종 감염병과 관련된 모든 그 의사결정, 특히 이제 보건의료 체계에 관한 의사결정 그런 부분들은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의료계가 같이 협심을 해서 예. 결정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보건복지부나 총리실 다른 부처들은 그 질병관리본부의 결정을 지원해주는 협력 체계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이제 서로 이제 머리와 손발의 이제 형태로. 병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예를 들어서 행정부나 총리실이나 이런 쪽에서 지시하는 게 아니라 네. 질병관리본부가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할 때 네. 그런 것들을 바로 즉각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병행 체계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컨트롤 타워가 혼란이 일어나는 일은 지금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좀 믿어도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병렬 차의과대 예방의학과 교수였습니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다시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